자, 진짜로 제가 문을 바라보면 구제불능도 이런 구제불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하고 노무현을 둘이 놓고 보면 노무현은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 세게 했습니다. 원래 이게 강아지들이 보면 작고 연약한 강아지들이 크게 세게 짖어요. 진짜 덩치가 크고 한방에 있게 생긴 강아지들은 잘 안 짖습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은 검사를 모아놓고 군기를 잡는 모습을 생중계로 연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우리 사회의 특권을 뒤바꿔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 자신에게 보면 자기 가족들이 특권이 있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내부의 모순도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이 되었을 때 그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했던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일을 많이 저지르고 많은 말들을 내뱉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야권 후보였던 서울시장 이명박 쪽도 건드려보고 또 박근혜 당시 당대표 야당 대표도 청와대로 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러면서 그 명분이었겠죠. 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무현은 당시 야당이 협조적이었다면 자기 임기 말을 권력을 나누어서 연정을 하고 자기가 퇴임 이후에 안전한 부분을 도모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노무현이 정말로 두려워한 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일 거라고 봅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른다라는 핑계하에 사실은 알겠죠. 많은 일들이 사적으로 그리고 부패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또 어떻게든 후임자를 내가 창출하겠지. 권력이 한참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중반을 넘기고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퇴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어서 잠도 안 오고 또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에 터키, 이스탄불 같은 경치 좋은 외국으로 매일 놀러 다니다시피 외유를 자주 나갔어요. 그거는 한국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상당히 신경이 쓰이니까 있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임기 말에는 혼자서 상당히 고립되었죠. 열린우리당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술도 좀 하면서 고통스러워 했고 여러 가지 후회도 많이 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도 정말로 봉하마을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자기가 한때 사무라이로서 어질러 놓은 숱한 자기가 베어버린 그 뜻들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그 노무현을 지금 문재인에 빗대어서 보면요. 문은 노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제가 볼 때 노무현보다 문가리는 한 10배 정도의 사고를 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이라면 지난 4.7 보선을 졌을 때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고 멘탈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을 가만히 보면 문이 멘탈이 아주 강하다거나 치밀하고 조직적이라서 이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런 것으로 보지 않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런 류의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은 얼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왜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는가라는 부분. 또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또 뭐 맨날 또 40%로 올라갔니 39% 후반대니 다른 대통령들도 얼마든지 지지율 조작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문만 그걸 능수능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걸 방치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의 핵심은 문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좌파 권력이 10년을 집권해서 좀 권력이 얼마나 따뜻하다는 것을 맛을 봤는데 문 자체는 문제가 있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권력이 야당으로 우파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거리에 나가서 다시 찬바람을 맞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들이 권력을 누리다가 DJ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바뀌어서 고생을 해봤어요.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었지요. 그래서 다시 잡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문가리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민노총이고 뭐 전농이고 좌파 단체들은 참여연대고 절대 문가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힘 편을 들어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 내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좌파 단체를 떠받치고 좌파 지식인 그리고 또 좌파 각종 정치인들 대다수가 한 1, 2% 빼고 97, 8%가 다 문을 지금 떠받치고 있고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 9년 동안 찬밥 먹으면서 닦았던 정치 기술을 발휘해서 이 정권을 떠받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문하고 또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몇 가지가 조금 계획대로는 잘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무난하게 계획대로 갔다. 그들은 그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무너지는 경제 별거 아니다. 자, 다시 살아나고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작정을 하고 끌고 가려고 하면 국민을 상당히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문제가 생기려면 문이 등장해서 망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터지려면 최소한 5년은 간다.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탑이요. 31만 명 늘었다는 취업자가 국민연금 가입이 10만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취업자지만 국민연금도 가입 안 했다면 제대로 된 취업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거죠. 동아일보 7개월밖에 안 된 재정 중칙 돈 풀기 위해 또 손보려는 여당.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틀이 있는데 이거를 7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라 해놓고는 다시 2차 추경을 할 때 이걸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재정 준칙을 손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라 빚이 급증하고 있는 속에서 이러다가는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매경은 세입자 태거 위로금이 1억 이 지경까지 갔다.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1억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법 이후에 아파트 전세값이 집주인들이 급등을 시켰다. 그래서 문가리가 취임하던 해에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대인데 이제 전세값이 6억대고 평균 가격은 11억 중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중앙일보는 김호수 임명 끝까지 야당 패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은 죽어도 타협할 생각이 없고 야당이 타협하자 해도 타협을 안 하려고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문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가? 지금 이제 얼마 남았어요? 대선이요? 이제 3월 달에 하니까 오늘 6월 달이니까 대선이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뒤에 선거 져버리고 나면 대선 이후 인수위 2개월이 있지만 문은 그날로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전혀 당황하거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조국은 오히려 더 설치면서 책을 내어서 윤을 공격하고 있고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임됐는데 대검 차장 좀 낫다는 조난관조차도 이광철을 기소를 하지 않으니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국이 자기 자서전 조국의 시간에 딸내미 표창장 보도는 논두렁 시계 같아 하고 자기가 노무현을 동일시하고 입시비리 정경심 유죄도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이 또 선거 진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래야 됨에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관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저러는 걸까요?
여러분은 뭔 이유로 저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오만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뭔가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랜 A는 개헌을 해서 바꾸는 거고요. 플랜 B는 개헌이 불가능할 때는 대선을 통해서 이기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인적 자원과 돈, 재정을 저들이 쥐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예상치 못한 폭탄, 지난번에 보면 LH2기 같은 그런 폭탄이 터지지만 않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대선 이기고 개헌할 수도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백신을 갑자기 하루에 4,50만 명씩 맞아 제끼는 것도 그 이유고, 아마 확진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서 점점 확진자 검사 숫자를 줄이고 확진자 숫자를 떨어뜨릴 겁니다. 지금 몇 달째 5, 600이면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1,000명, 2,000명이라 해도 3,000명이라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확진자를 아주 줄여서 제한되게 끌고 가기 위해 검사도 아주 적게 하면서 코로나를 어쨌든 내년 대선까지는 별것 아닌 걸로 몰고 가야겠다라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장난을 보면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난까지도 간 크게 치고 허가 내주고, 그러다가 백신 공급 사고까지 났는데도 그걸 또 전 세계에 돈만 있으면 백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서서히 돼가니까 백신 장난을 또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백신 외교에 실패했는데 또 백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요, 과연 지금 야권의 수준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헌만 일단 막고 나머지는 또 다른 LH2기와 같은 폭탄이 터질 거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에 대해서는, 검은 백조 갑자기 튀어나오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져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